안녕하세요. 강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있는 방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어 교육 자료의 활용과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선생님들하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강의예요. 일단 좋은 교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또 교육 자료를 이제 사실 한국어 교재가 많아졌어요. 좋은 교재 많아졌죠. 예, 근데 이 교육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활용이 중요한데 그런데 교재가 많아졌는데도 수업을 하려고 하면 뭐 좀 만들어야 되죠. 선생님들이 뭔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교육 자료를 활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요즘은 교육 자료를 만들 때 학습자가 이 한국어를 배워서 좀 사용해 보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중심의 교육 자료 개발하는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AI,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챗 GPT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챗 GPT. 오, 많이 쓰시는데요? 한국어 가르치는데 도움을 받고 계세요? 아, 그건 아니죠. 예,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료 활용과 개발이라는 강의는 제가 많이 했던 강의예요. 많이 했던 강의인데 그래도 지금 올해 이렇게 AI로 시끄러운데 여기 오셨으니까 AI를 활용하는 팁을 내가 좀 알려주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 발등을 찍었다 이러면서 사실은 며칠 동안 계속 이 AI를 가지고 제가 막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 본 사례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교재가 뭔가 이 교재 예쁘죠? 이 교육부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사실 이 B1 교재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B1을 B1 교재를 가운데 띄웠는데요. 선생님들은 아마 A 레벨 교재를 많이 쓰시죠? 학생들이 초급 수준이 많죠. 네, B1은 이제 중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교재에서 B1하고 문화 교재, 문화 3 그리고 올해는 문화 4 교재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 개발한 거는 사실 좀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예전에 경희대학교 교재 개발했었고요. 또 국립국어원 교재 여러 교재 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교육부 교재를 개발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재는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청소년 교재는 처음 만들어 본 거죠. 자, 좋은 교재는 어떤 교재예요? 어떤 교재가 좋은 교재예요? 쉽고 재미있는 교재. 예, 그렇죠. 쉽고 재밌어야죠. 안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하죠. 예. 자, 좋은 교재에 대한 이 생각을 교사의 입장에서 또 이제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교재로 수업을 하면 수업이 참 잘 된다. 오늘 수업이 참 잘 끝났다. 이러면 좋은 교재죠.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하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건 뭔가 교재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수고를 좀 덜어주는 교재가 좋은 교재죠. 학습자는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좋은 교재고 또 교재가 정말 재밌어서 내가 혼자서도 좀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좋은 교재이죠. 뭐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교재가 좋은 교재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경희대 교재 만들었다고 했죠. 제가 경희대 교재 처음 만든 사람인데 2001년에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때 2001년에 교재 만들었을 때 10년 동안 그 교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2012년이 되니까 교재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죠. 근데 그때는 10년을 썼어요. 사실 연세대학교 교재는 더 오래 썼어요. 그렇죠, 아시죠? 연세대학교 교재 정말 오래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오래 못 씁니다. 이 기관들도 5년마다 거의 교재를 바꿔요. 거의 5년마다 교재 바꿔요. 왜? 이제 고정된 교재는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고 재미있는 교재였는데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교재, 또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재, 이게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이 진짜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멋있죠? 이거 제가 그렸어요. 손으로 그린 게 아니죠. 저 이렇게 못 그려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달리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썼어요. AI의 도움을 받아 창조적인 뇌를 쓰게 된 사람,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 그려라. 근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여러 개 그려줬는데 제가 그 중에 이게 멋있어서 가져왔어요. 진짜 사실 교재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교재를 만들 때, 또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욕심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도 없고 소질도 없는데 이제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로 그려.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수채화 또는 반고흐 스타일 그려줘요. 얘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앞에서 토픽 강의 들으셨죠? 토픽은 기출 문제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최근 건 안 올렸지만 옛날 건 올렸어요. 이거 토픽 60회 문제의 5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라. 700자. 그래서 원고지에 쓰게 하죠.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쓰라.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왔어요. 그거는 사실 시험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이거는 AI 관계 없어요. 좋은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조기 교육에 대한 거는 교재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급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학생한테 집에서 숙제로 해와. 이러면 학생이 챗 GPT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챗 GPT 화면이에요. 사실 챗 GPT는 영어 데이터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봐야 더 훨씬 좋은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얘가 번역을 잘해요. 번역을 잘하고 그 다음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롬프트 지니라는 거를 깔면 제가 한국어로 물으면 얘가 영어로 번역해서 GPT한테 하게 해요. 그럼 영어로 얘가 하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바꿔서 저한테 보여줘요. 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비슷하게 물었죠? 한국어로 700자 이내의 글을 써줘. 결말에는 조기 교육을 반대하는 의견을 근거를 가지고 써줘. 이렇게 했더니 잘 썼어요. 이렇게 잘 써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짧게 써줘. 좀 더 쉽게 써줘. 만약에 몇 번 바꿨어요. 근데 그게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썼어요. 조기 교육은 유아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외국어나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를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기 교육의 장점으로는 그러나 조기 교육은 일부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기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의견도 말했죠.
내가 왜냐면 끝에 의견을 써줘 이랬잖아요. 그리고 근거도 써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연구에 따르면 막 이렇게 하고 얘가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좋으냐면 이 텍스트의 구조가 좋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구조가 괜찮고 사실 GPT의 제일 큰 문제는 저런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 특히 GPT 3.5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GPT 4.0은 좀 다르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얘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어렵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난 좀 얘를 쉽게 하고 싶어. 근데 영어는 정말 그게 뭐 예를 들면 CEFR의 B1 수준으로 써줘. 그러면 영어는 굉장히 잘 고쳐지는데 한국어를 제가 토픽 3급 수준으로 써줘. 그랬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EFR의 B1 수준으로 쉽게 써줘. 그랬더니 별로 쉬워지진 않았어요. 쉬워지진 않았고 괜히 씁니다체를 어요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요체 말고 씁니다체로 써 아니면 는다체로 써. 왜냐면 이거는 논설문이니까 사실 어요체보다 는다체가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챗 GPT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어의 수준을 조절하는 건 잘 못해요. 하지만 아마 앞으로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8월에 네이버 그러니까 챗 GPT에 버금가는 규모의 뭐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 이거 진짜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안 써도 학생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알아야 되는 거죠. 원래 선생님은 뛰는 놈 위에 그렇죠. 날아야죠. 얘가 어떻게 뛰는지 알아야죠. 자, 챗 GPT 활용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저 이걸 해보면서 이게 장점이 많아요. 일단 제가 이걸 영어로 한다면 정말 영어가 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튜터링 계속 얘 조교처럼 제가 쓰는 거예요. 계속. 사실 조교 조교한테 뭐 시키기 어려워요. 선생님들 사실 도와줄 사람 있으면 좋은데 도와줄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지치지 않고 계속 도와주죠. 자동 채점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닝을 할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기에 몰입하게 해줘요. 그래서 유창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단점. 자, 단점은 일단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하죠. 근데 저는 선생님들 여기 외국인 선생님들 많은데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지적인 거,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는 이런 걸 못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부정확할 때 저기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얘도 잘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아이들은 위험하죠. 이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이거 쓰려고 할 테니까 기술에 대해 너무 의존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비판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고 또 창의력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뭐 어떤 몇 개국들이 챗 GPT를 학교에서 못 쓰게 했다. 그랬어요. 다시 쓰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 이걸 학교에서 못 쓰게 하면 오히려 더 불평등한 거예요. 집에서 어떤 애는 쓸 수 있는데 어떤 애는 못 쓴단 말이죠. 차라리 학교에서 이걸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자료 이거 제가 막 논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 준비하면서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빙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5개. 제가 왜냐면 5개씩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표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위 내용은 자, MS 빅이 GPT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 내용은 GPT에 직접 물어본 내용이며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이럴 땐 카피라이트를 GPT로 해야 하는 건지 모호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GPT에 대한 교육에 미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좋은 점은 출처를 저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전 사실 대화를 더 했어요, 얘랑. 가장 큰 문제점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얘도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을 얘하고 쓸데없이 많이 보낸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따 뒤에서 또 제가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적으로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과 개발의 방향 세 가지를 저는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이다. 이건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학습자가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학습자들끼리 상호작용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옛날에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호작용은 정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공지능하고 상호작용하는 시대를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교실은 너무 소중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경험을 말할 수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언어 교육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또 옛날의 교재는 결과 중심 교재였다고 했어요. 아주 좋은 글을 보여주고 이 글처럼 써보는 그런 결과 중심의 교재였다면 요즘은 이제 과정 중심의 교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교재를 보면 뭐 조금씩 말하고 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과정 생각을 꺼내고 어떤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글을 써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과정 중심의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이 과정 중심의 학습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자. 교실에서는 이 과정을 같이 하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의 과정을 교실에서 함께 진행하는 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제가 교과서로 공부했던 시절에는 교과서가 막 너덜너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전을 외우면 그 사전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과서는 너무 절대적인 것이다.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요즘은 교재는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어는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선생님들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황이 굉장히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내 교실 상황에 맞지 않으면 좋은 교재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실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 보충도 할 수 있고 확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재가 좋은 교재입니다. 때로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숙제를 만들 수도 있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사의 그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개발하는 능력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윤리적인 기준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정확하게 출처를 제시하는 것도 학생들한테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교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일단 교실 상황에 맞지 않을 때, 또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좀 잘 맞지 않을 때,
동기에 잘 맞지 않을 때, 또 학습자 한국어 수준에 맞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뭐 다 가르치지는 못하고 일부분을 선택해서 가르치거나 혹은 뭐 일부분을 좀 빼거나 아니면 순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보조 자료를 더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교육 자료 개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개발자로서의 교사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요. 자, 선생님들 이제 한국어 수업 자료 만들 때 주로 어떤 자료 만드세요? 주로 어떤 자료 만드세요? PPT? PPT. PPT로 그러니까 무엇을 연습시켜요? 오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는 어디에서? 유튜브? 드라마도 직접 선생님이 다 뉴스에서도 하고 아유 고생 많죠.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에 자료가 많아가지고 네. 그럼 초급이 아닌가 본데요. 뉴스까지 한다는 거 보니. 네. 요즘 학생들은 역시 비디오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럼 그 비디오를 가지고 하면 주로 듣기? 내용 이해? 도입. 그죠. 도입으로 많이 쓰죠. 듣기. 네. 제가 영상을 활용한 거는 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연습과 이제 활용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오늘 교육 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뭔가 비상 상황 같은. 맞아요? 비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재난 안전문자. 네. 자, 자료를 만들 때 아까 이제 도입 단계에서 자료 많이 쓰신다고 했어요. 도입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림이나 영상이나 그래서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자료를 많이 쓰시는 거죠. 아마 제시는 아마 칠판에다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선생님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 연습 자료 같은 경우 요즘 뭐 워낙에 워크북, 익힘책 많아서 연습 자료 쓰실 거고 그다음에 사용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배운 걸 사용하게 해야 할까? 근데 사실 그것도 요즘 교재에 과제 활동들이 좋은 과제 활동들이 많죠. 예. 자, 그런데 이 과제 활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좀 만들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요 사용 단계의 그 자료 유형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적인 활동 단계입니다. 자,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사실 영상 자료는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게 어렵죠. 그 언어 수준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초급에서 쓸 때는 아마도 언어 수준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 시각적인 것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부분도 나중에 AI의 도움을 크게 받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 AI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를 요약해주는,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걸 소개하진 않았고요. 자, 어쨌든 한국어 숙달도를 고려한 그 어휘문법 사용이 선생님들이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만들 때 교재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좀 어렵게 쓰느냐 아니면 그 학습자 수준에 좀 편안하게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써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자 한국어 숙달도를 고려해서 어휘 문법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어휘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기초사전 이거 쓰십니까? 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기초사전의 좋은 점은 일단 11개 언어로 뜻풀이 번역이 나온다는 점이죠. 자, 그다음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의 어휘 내용 검색 이것도 쓰세요? 네. 이 어휘 내용 검색에 이것도 뜻풀이도 나오고 이거는
관련어들, 뭐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게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보통 그냥 검색만 많이 할 텐데요. 저기 보면 주제 및 기능별 검색이 있어요. 자, 주제 및 기능별 검색을 들어가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날씨와 계절, 초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 주제에서 초급에서 사용될 만한 그 단어의 리스트가 나와요. 중급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재를 만들 때 요즘은 그 단원의 제목이 날씨와 계절 그러면 그 교재에서 앞부분에서는 어휘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 단어 그 의미별로 모아서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주제와 기능별로 검색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안 써보셨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문법 표현 내용 검색을 많이 쓰시죠? 안 써보셨어요? 이거 즐겨찾기 하셔야 돼요. 이거 한국어를 그럼 문법을 가르칠 때 이 문법에 대한 의미나 용법이나 제약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가 어떤 걸 참고하셨어요? 사전? 아, 모르셨어요? 국립국어원이 사실은 그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표준국어 대사전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아까 한국어 기초사전은 설명이 쉽지만 문법에 대해서도 문법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의미, 용법, 그다음에 제약, 형태 규칙, 그다음에 비슷한 문법과의 비교 이런 건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문법 표현 내용 검색.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전공이 문법 교육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한테 문법 교육론 강의를 하면 외국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생님들도 끝날 때쯤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맨날 이가와 은는 어떻게 달라요? 그래도 그거는 워낙 많이 들은 질문이니까 대답할 수 있는데 뭐 니까와 어서와 길래 어떻게 달라요? 그 되게 는타세와 는통에 뭐 느라고 막 이러면 아니 막 나중에 제가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저도 좀 생각해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아무리 문법 교육이라고 해도 제가 사전이 아닌데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온 후로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급은 없어요. 고급은 없고 초급하고 이제 중급 수준, 초급이 많아요. 자, 이건 이제 항목 비교표 어느 정도가 초급인가.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토픽의 등급과 그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그 모형의 등급이 거의 비슷한데 왜냐하면 국제 통용이 토픽을 참고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건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 챗 GPT가 뭘 못한다고 했어요. 한국어 수준을 잘 조절해 주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챗 GPT가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 얘한테 시키면 초급 수준으로 해봐. 그래도 얘가 초급 수준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적절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이 숙달도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기초. 그러니까 가르칠 때 선생님이 쉽게 말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이 문법이 2급에서 괜찮은가? 이 단어가 2급에서 괜찮은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자료를 만드는 것은 이제 연습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사용을 위한 자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연습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금방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워크북이 거의 다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 연습, 응답 연습, 완성 연습, 상황 연습, 연결 연습, 확장 연습. 자, 워크북이나 평가, 시험 문제 만들 때 이걸 많이 써요. 예, 요거는 왜냐면 제가 너무 강의 내용이 많아서 요건 간단하게 넘어가 샘플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교체 연습 같으면 왜 교실에서 이런 플래시 카드, 단어 카드 많이 쓰죠. 예. 또 상황 연습 이런 게 워크북에 많이 나오죠. 또 교실에서 연습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좋으시겠군요. 돈이 많으시겠군요. 어젯밤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힘드시겠군요. 피곤하시겠군요. 자, 이런 연습의 유형 중에서 사실 이 상황 연습이 재밌는데 이 상황 연습 만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건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결 연습. 한국어는 연결어미가 많으니까 연결 연습도 좋죠. 연결 연습 많이 시키죠. 사실은 제가 이걸 시켜봤어요. 챗 GPT한테. 지만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그 연습을 위한 문장을 10개 만들어줘. 초급 수준이야. 그랬더니 영어의 벗으로 생각해서 영어에서는 쉬운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좀 복잡한 경우도 많잖아요. 잘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잘 못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제가 샘플도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는 거 저거잖아요. 한국말은 어렵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한국말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이런 예를 만들어줘. 이런 수준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뭐 봄은 길지만 뭐 따뜻합니다. 뭐 이상한 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연습하고 관형형 어미 연습을 합친 방식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연습을 시켰을 때 학생들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 연예인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이정재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남자 배우이다. 사실 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나 배우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좀 문화적인 소재들 넣어서 하면 저게 어렵잖아요. 한국어의 관형형 는 연습이 어려운데 저렇게 연결을 2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 시켜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습 자료는요. 이 연습 유형을 선생님들이 잘 알면 온라인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하게 할 수 있죠. 이거 선생님들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교사가 계속 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시키는 게 너무 지루하잖아요. 교실과는 좀 대면 교실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서 저런 온라인 저작 도구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게 카훗, 퀴즐렛 많이 썼고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게 뭐 소크라티브 많아요. 그리고 저 티처 메이드는 전 안 써봤는데 그건 PDF나 워드 파일을 올려주면 걔가 거기서도 문제를 생성한대요. 그래서 저것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저작 도구가 정말 많아졌는데 제가 오늘 그걸 강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면대면 수업에서도 쓸 수 있죠. 그냥 화면 띄워놓고 학생들한테도 클릭하게 하면서 할 수 있죠. 비대면 수업에서 더 많이 썼고요. 누가 이해했는지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게임처럼 할 수 있고요. 또 예습해오게 할 수 있고 복습시킬 수 있고 또 뭐 과제나 평가 도구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서 다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사용을 위한 자료 제작입니다. 자, 사용을 위한 자료를 만들 때는 자, 이걸 배워서 사용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관심을 고려해서 의미 있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도입 단계에서 비디오를 보여주시거나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그러는 거겠죠. 그 상황에서 맞게 목표 문법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같으면 뭐 친구의 상황이 뭐 아픈 상황, 뭐 열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코로나 검사해 보세요. 요즘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상황을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활동이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교재를 만들 때 과제 활동은 학습자가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설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 정말 경험할 만한 거, 실제적인 그 한국어로 말을 해야 하는 목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재, 그 국내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에는 지하철 6호선 갈아타라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뭔 소리, 이게 무슨 소리,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실제성이 높은 과제 활동이지만 해외에 있으면 그건 실제성이 떨어지는 과제 활동이에요. 여행지 추천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한국에 갈 일이 정말 없다. 그러면 이 여행지 추천하는 과제 활동도 좀 실제성이 떨어지는 과제 활동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한국인 친구들이 펜팔 친구들이 왔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곳을 내가 소개시켜 줘야 된다. 이런 과제 활동이 한국어를 써야 하는 실제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초급 교재에 꼭 들어가는 과제 활동이 물건 사기. 근데 제가 이것도 물음표로 찍었어요. 말할 일이 없어 진짜. 마트에 가서 말할 일이 없어요. 진짜 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같이 물건 사러 간 친구한테 야, 이거 어딨지? 뭐 이런 얘기를 아니면 내가 뭘 못 찾아서 그 직원에게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예전같이 뭐 얼마예요? 막 이런 게 시장이나 가게 아니면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가격도 다 써 있고. 자, 그래서 실제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만들 때 활동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자한테 역할, 우리가 대화에서도 역할이 중요한 거 하잖아요. 과제 활동도 정확하게 역할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개별 활동이든 짝 활동이든 모둠 활동이든 전체 활동이든 뭐 주인과 손님, 의사와 환자, 너는 질문, 대답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문법을 가지고 과제 활동할 수 있는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역할극, 인터뷰하기, 정보차 활동, 게임, 문제 해결, 의견 말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의사소통적인 활동들이에요. 주로 이제 말하기 활동이죠. 이때 이제 학습자의 수준, 관심, 나이, 좋아하는 학습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학습자가 개인화,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게임? 오, 선생님 게임 많이 해요 교실에서? 오, 선생님, 선생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우즈베키스탄. 게임 학생들이 좋아해요? 선생님 멋있는 선생님.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겠습니다. 나중에 저 선생님께 어떤 게임을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전통적으로 많이 한 건 역할극. 그리고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역할극이 많습니다. 자, 역할극은 이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서 대화를 해보게 하는 건데, 초급 교재를 보면 대부분 이 모범 대화의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문 일부를 다른 내용으로 좀 바꾸게 하는 거고, 주어진 역할과 상황에 맞게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와 유사한 자기 상황으로 좀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처음에는 좀 통제된 말하기에서 점점 실제적인 말하기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학습자들한테 처음부터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좀 안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자, 이 교재는 국립국어원 2022년에 나온 세종한국어 교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이거 예쁘게 나왔지만 사실상 역할극이에요. 보면 안나 씨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좋아요. 몇 시쯤 어디에서 만날까요? 6시 반쯤에 회사 앞에서 만나요. 네, 그럼 퇴근할 때 전화 주세요. 자, 여기 딱 나와 있죠, 다. 모범 대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문 일부를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안나 씨 오늘 같이 학교에 가요. 좋아요.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요? 아침 9시쯤에 집 앞에서 만나요. 네, 그럼 출발할 때 전화 주세요. 사실 되게 쉽죠. 이거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자, 교재에 또 많이 옛날부터 나왔던 방식 이런 거죠. 물건 사기. 손님이 지금 뭐 장미 있어요? 네, 있어요. 몇 송이 드릴까요? 장미 한 송이에 얼마예요? 장미 한 송이에 2,000원입니다. 장미 7송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건 사기 많이 나오는 방식이었죠. 모범 대화 구조 주고, 역시 대화문 일부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데 주어진 역할이나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거죠. 뭐 지금도 이런 꽃집은 꽃집에서는 말을 합니다. 꽃가게는 작기 때문에. 자, 역할극 사례 이제 세 번째. 이거 제가 아부다비에서 한국어를 한 달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몇 달 후에 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한테 택시 타는 대화 알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교재에는 공항에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고 가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걸려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요즘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죠. 거의 뭐 내비, 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저한테 택시 타는 거에 대해서 물어서 제가 했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힐튼 호텔에 가주세요. 15분쯤 걸려요. 이거 가지고 넣어라. 그럼 아저씨한테 힐튼 호텔 가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5분쯤 걸려요.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실제와 유사한 자신의 상황으로 대화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교재에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줘요. 이것도 역시 뭐 비슷한 거예요. 무슨 걱정 있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 그럼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봐. 도움이 될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자, 그 다음에 무슨 걱정 있어? 단어를 외우는데 기억나지 않아. 그럼 단어장을 만들어봐. 도움이 될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거 되게 간단하죠. 그거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고민을 하고 말하고, 한 사람은 조언을 하는 상황으로 해라.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너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반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고민이 뭔지, 해결 방법이 뭔지 메모한 다음에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하면 대화를 좀 더 쉽게 만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역할극 구성하는 거 있고요. 또 교재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요즘 표를 이용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것도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는 하지만으로 이유를 말하십시오. 노트북과 태블릿 PC 중에서 무엇이 더 좋아요? 저는 노트북이 더 좋아요. 태블릿 PC가 가볍기는 하지만 작아서 쓰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또 밑에 다 표에 정보가 있죠. 이걸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자, 또 의사소통적인 교재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 서로 다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림인데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얘기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 학생의 그 방에는 지금 컴퓨터가 없고 학생 2의 그림에는 컴퓨터가 있죠. 그러면 컴퓨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습니다.
냉장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책상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말하게 하는 활동. 이건 뭐 영어 교재에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한국어 교재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활동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만들고 싶으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들어가 있는 달리한테 뭐 이렇게 그려줘. 이번엔 이걸 빼고 그려줘. 해가지고 2개 가지고 할 수 있죠. 자,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자료였는데 그 단위성 의존 명사를 많이 연습하게 하려고 A하고 B 학생한테 이제 홍제동식 가족에 대한 그 텍스트를 주면서 정보를 조금 다르게 준 거예요. 여기는 홍제동식 가족이 5명이다. 한 달에 한 번 모두 함께 극장에 간다. 일요일은 여동생 생일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4명이다. 정보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홍제동식 가족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난 4명이에요. 찾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 찾게 하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찾나?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었던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을 꼭 그림만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텍스트를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게임. 선생님이 더 게임 많이 할 것 같아요. 게임 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이어가기 게임 시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웃죠. 그다음에 으세요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던져서 뭐 3칸 가세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왕 게임 있죠. 왕 게임. 이제 제비뽑기에서 왕을 가진 사람이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무서운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빙고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여러 번 써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스무고개 게임. 종교 어미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문화 학습을 연계해서 뭐 한국의 퀴즈 만들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어서로 뭐 일요일이라서 많이 잤습니다. 많이 자서 몸이 가벼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많이 잤습니다. 학생들을 돌리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빙고 게임은 어휘 연습시킬 때도 많이 시키고 문법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줄을 지우는 사람이 빙고하고 외치는 거죠. 이게 영어 저작 도구 중에는 그 퍼즐 메이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빙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러니까 뭐 과일 가지고 서로 다른 그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스무고개가 저는 좋더라고요. 전통적인 게임인데 예를 들면 목표로 배운 그 종결 어미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요와 응가요는 사실 좀 중급 수준의 문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지고 다니나요? 네, 매일 가지고 다녀요. 큰가요? 아니요, 크지 않아요. 공부할 때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가요, 나요를 써야만 하는 걸로 제약을 주면 학생들은 의미를 생각하지만 이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제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이것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걸 이제 음으로 메모를 남기는 건데 메모를 남길 때 뭐 너도 저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히 나감. 마트에 가서 장을 봐주기 바람. 진이가 7시에 집에 온다고 했음.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예정임. 6시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것임. 되게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써. 그러면 나도 약속이 있어서 나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을 써서 메모를 쓰게 하는 거죠. 문제적인 상황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건 예전에 고급 교재에 썼었는데 더라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더라도를 써야 하는 상황. 지금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다. 여행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내가 한국의 맛집이라는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책이 한 달 전에 나왔다. 책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면 뭐 비슷한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걸 쓰는 거죠.
자,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이게 뭔가 사용하게 하는 그런 과제 활동 중에 이제 의견을 말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나라를 방문하는 친구에게 숙소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교통, 가격, 서비스, 음식맛 등에 대해 는데를 사용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뭐 교통 별 5개, 서비스 별 4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 호텔은 교통은 편리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 서비스는 괜찮은데 음식 맛은 그저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런 별표를 가지고 실제적인 자료인데 저 문법을 사용해서 말하게 하는 그런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고급 교재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또 조기 유학 들어가 있죠. 또 문자 교육의 적정 나이, 뭐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답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제 활동을 할 때 배운 어휘와 문법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뭔가 사용을 위해서 내가 교육 자료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인 과제를 설계해야 돼요. 이 실제적인 과제를 설계할 때는 한국어로 말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국어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그 목표가 필요한 상황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머릿속에 사실 실제적인 텍스트가 있어야 되죠. 샘플 텍스트가 있어야 되죠. 대화 같은 경우 예시가 있어야 되고 상황 그림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고도 원래 교재를 만들 때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숙달도 수준 괜찮은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걸 교사와 AI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과정 중에서 상황을 설정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하는 게 제가 AI한테 지시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요새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돈 엄청 많이 번다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이제 얘한테 쓸만한 자료를 만들게 하는 그 프롬프트를 써야 되죠. 그 프롬프트라면 얘한테 시켜요. 그럼 AI가 뭔가 만들죠. 근데 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사실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하고 수정을 해야 되죠. 자, 교사가 하는 일, 프롬프트를 만들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 그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게 훨씬 좀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얘한테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요. 나는 한국어 3급 수준의 베트남 유학생이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편의점 사장과 면접하는 대화를 좀 써줘. 10줄 이내로 써줘. 자, 한국어로 말해야 하는 목표, 상황, 길이 이걸 제가 지정한 거죠. 프롬프트를 이렇게 썼어요. 자, 프롬프트를 쓸 때 사실 영어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영어로 쓰고 영어로 하는 게 사실 영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훨씬 좋지만 한국어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프롬프트 진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렇게 한국어로 입력하면 걔가 바로 GPT를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튜던트와 보스의 대화입니다. 물론 여기에 몇 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길게 만들어서 제가 좀 더 짧게 만들어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어 밑에다가 프롬프트 진입 때문에 영어 번역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는 빼고 한국어만 보여줘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대화 어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지 씨,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교 수업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녁 시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일에 대한 열정과 팀 갑자기 편의점 사장이에요.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일하는데 일에 대한 열정과 팀원들과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랬더니 저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네,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챗 GPT에 제가 익숙해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챗 GPT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스타트업인데 이 리튼 아세요? 모르시죠? 리튼하고 그 다음에 S컵인데 아숙업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왜 많이 쓰냐면 카톡에서 돼요. 카카오톡에서 리튼 채널을 그냥 플러스하면 리튼을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튼은 그 이름처럼 글쓰기에 최적화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리튼이 GPT를 활용하는데 GPT뿐만 아니라 얘는 한국어 학습도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는 챗 GPT보다 이 리튼이 더 잘 만들어 주긴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시켜봤어요. 똑같이 시켰죠. 그랬더니 리튼이 이렇게 예를 줬어요. 이름과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걸 묻죠. 그래도 한국어 실력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이 그거 물을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어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업무에 문제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편의점 알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알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그렇죠? 네, 이전에도 비슷한 업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장님이 우리 가게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주말과 평일 중 언제 근무 가능하신가요?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딱 물어볼 만한 걸 물어요. 그리고 얘가 근데 얘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 주말보다 평일이 덜 바쁜 것 같아서 웬만하면 평일을 선택할 이러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사장님도 또 너무 과한 말을 해요. 좋아요. 좋네요. 마침 구인 공고를 올리기 전에 인력 부족으로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사장이.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제안드릴 조건은 시급 기준으로 얼마 정도로 생각 중인데 괜찮아요? 보통 이러지. 만족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묻진 않겠죠? 네, 만족스럽게 받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단어나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들어가야 할 만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챗 GPT보다는 리튼이 쓴 대화를 활용하자. 그 다음에 그림을 생성하자. 그 MS 빙에 가서 제가 저렇게 베트남 학생이 한국의 편의점에서 사장과 알바 구직 면접을 하는 모습, 일러스트 이렇게 그려줬어. 했더니 저렇게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는데 제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걸 썼어요. 이걸 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검토하고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더 줄여도 좋겠지만 뭐 3급 수준이니까 이 정도 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제가 좀 바꿨어요. 한국어 3급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간단한 업무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바꿨고 좋네요. 급여 조건은 시급 기준으로 9천. 이건 제가 찾았죠. 최저 시급이 지금 얼마일까? 왜냐하면 얘한테 물었거든요. 리튼한테 시급 알려줘. 그랬더니 저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똑똑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채용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도 바꿨네요. 평일에는 저녁 시간만 가능합니다. 주말은 하루 종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물어본 것에 대한 필요한 답변만 넣는 걸로 제가 바꿨어요. 하루 최대 8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넣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 이 챗 GPT로 학생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대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면접 모의 연습을 하자. 나는 지원자 역할을 하고 너는 사장님 역할을 해. 너부터 말을 시작해.
그러면 얘가 좋습니다 하고 사장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리튼에서 제가 한 거예요. 자, 지원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원하신 아르바이트 포지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하고 다르죠? 항상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죠. 사실 교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화를 막 외웠어.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하고 말하려고 했더니 똑같이 말하지 않죠, 아무도. 선생님만 똑같이 말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어 가르칠 때 초급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좀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다 알아듣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대화의 목표가 있고 대화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도 똑같이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르게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연습을 하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대화도.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 한꺼번에 보기 좋게 그냥 긁어서 붙인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몇 번 눌러서 괜찮은 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는 저예요. 제가 저렇게 말한 거예요. AI는 저 면접관이에요. 원래는 사장이라고 돼 있는 거 제가 면접관이라고 바꿨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물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베트남에서 편의점 알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입력을 했더니 면접관이 그렇군요. 편의점 알바 경험이 있으시다니 굉장히 유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받아서 그렇게 얘가 해준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리트는 그 기능이 없는데 챗 GPT는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음성 인식도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내 말을 받아서 걔가 음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 연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 쪽에서는 챗 GPT를 활용해서 영어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챗 GPT로 그런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자, 이렇게 대화를 이것도 있고 아까 제가 2번 만든 거니까 이것도 있죠. 자,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이번에 한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학생들한테 너가 한번 만들어 봐라, 해봐라, 연습을 해오고 그걸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그걸 연습해 와라. 그럼 되게 좋겠죠. 연습을 해오면 그리고 나서 교실에서는 쓴 걸 내는 게 아니라 말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집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걸 말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로 할 때 사실 저 텍스트만 있을 때는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는데 요즘 정말 너무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네이버 클로바 더빙 또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어요? 네이버 클로바 더빙은 비디오도 제작할 수 있고요, 오디오도 제작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의 성우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텍스트를 가지고 그 오디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예,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 파워포인트에서 저 오디오 끼우기 되게 쉬운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학 중이신가요?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편의점 일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베트남에서 편의점 알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에서 편의점 알바 경험이 있으시다니 굉장히 유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정도만 편의점 들려주셔도 업무에 대해 자, 이렇게 사실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밤에 만들면서 거기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남자는 뭐 자상한 아빠 뭐 이런 걸 골랐는데 목소리 별로죠. 여자는 열정 인턴 뭐 이런 거를 그랬더니 여자는 지금 굉장히 조금 뭐 발랄하고 남자는 약간 지루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옵션을 고를 수가 있고요. 나레이션은 만들기 더 쉬워요. 이거는 그래도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녹음해서 근데 너무 쉽더라고요, 만들기는. 이렇게 오디오 파일 만들 수 있으니 뭐 듣기,
자료 만들기 쉬워진 거죠. 예전에 제가 진짜 한국어 가르칠 때는 남자 선생님 귀해가지고 남자 선생님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별론데 저도 막 가족까지 막 녹음에 참여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성우 골라서 이렇게 오디오 파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친숙하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주제는 활용과 개발이었는데 AI를 활용하는 협업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